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교육기회 불평등이 세대 간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2010-3 김소희입니다. 먼저 불평등과 사회계 이동의 개념적 논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교육과 세대 간 사회 이동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린 후 결론 및 고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은 크게 결과의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과의 불평등은 소득 등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한 자원이 사회 구성원에게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기회의 불평등에서는 환경이나 자원 등에 따라 지위 등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사회 이동은 어느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 이동을 이룬 사람들의 비율을 말하는 절대적 이동과 사회의 유동성 혹은 개방성을 반영하는 사회 이동을 말하는 상대적 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이동과 관련한 논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모형으로는 대표적으로 OECD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O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E는 자녀의 교육을, D는 자녀가 궁극적으로 성인이 되어 얻게 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의미합니다. OECD 삼각형은 O와 D 간의 상관관계를 교육, 즉 E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로와 그렇지 않은 경로로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사회이동과 관련된 논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수로는 개천형 기회 불평등 지수도 있는데요. 이는 최상위 교육 성취를 달성한 학생들 가운데 가장 열악한 환경에 속한 학생들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최상위 성취 전망에 있어서의 기회 불평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교육 불평등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는데요.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조사의 대학 진학 성과 자료를 통해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기회 불평등을 분석해 본 결과 가구 환경이 좋을수록 대학 입학 성과가 우월하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천형 불평등도를 활용해서 가구 환경의 기회 불평등 때문에 최상위 대학 입학에 실패하는 확률이 70%에 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대 간 직업의 상관성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최근에 출생한 자들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계급적 상관성이 약화되는 경향 또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불평등이 기회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응답자 중 다수가 자신을 중위 또는 중상위 계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들 중 무려 73.3%가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 등 개인의 환경이 사회경제적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내의 교육 기회에서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77.3%,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23.3%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인 3.3%와 확실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의 환경에 의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교육의 단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포함한 중등교육이었으며 83.3%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노력으로 인해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비교적 낮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6.7%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그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응답한 사람이 63.6%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사회계층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반면 실질적으로 세대 간 직업의 상관성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을 통해 불평등 증가의 명확한 증거는 찾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은 명확히 존재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에서의 기초학력을 다지는 데에 더욱 집중하는 교육지원 정책의 개선과 극빈층과 더불어 차상위층까지 폭넓은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시 해외교류사업 편향과 경제적 효과 및 국제교류와 원조기구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조사라는 주제로 발표할 2학년 김현주입니다. 저희는 탐구의 필요성과 목적, 탐구 내용, 설문조사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글로벌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주변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 차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해외 원조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ODA라고도 불리우는 공적개발 원조는 국제개발협력의 합의 개념으로 선진국에 비해 발전 수준이 저조한 개발도상국의 개발과 관련된 협력을 의미하는 국제개발협력의 개발 재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ODA 정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사회 인프라 구축, 정치적 안정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ODA의 기본 정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개발 원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 국제지식재산 나눔 사업으로 식수 보급이 어려웠던 스리랑카에 국내 정수기업의 정수기술을 이전하여 아누라다푸라 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키르기즈스탄 선거 역량 강화 사업으로 2013년 한국과 키르기즈스탄의 정상회담에서 요구받은 바에 따라 키르기즈스탄에 스마트 개표기와 선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키르기즈스탄이 민주주의로 한 발짝 다가가도록 도운 사례입니다. 저희는 원주시 시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원주시에 적합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질문지의 형식으로 원주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공적개발 원조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알고 있는 해외 단체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질문한 결과 해외 구호 단체에 대해 80에서 100%로 높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5%에 불과했으며 그에 반해 해외 구호 단체에 대해 60% 미만의 인지율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81%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응답자들 중 공적개발 원조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은 13.5%로 27명, 참여 경험이 없는 사람은 86.5%로 173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원조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응답자 200명 중 해외 원조 단체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거나 중요시 여길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으로 원조 기금 사용 내역의 투명성을 28.4%가 단체에 대한 신뢰성을 24.5%가 선택한 것을 통해 효과적인 해외 구호 진행을 위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의 다양한 국제구호 단체에서는 후원자들에게 지속적인 후원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 책자 배송이나 온라인 알림 톡 서비스 등으로 후원액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공시 제도를 확충하여 후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미리 안내 후 지역별로 후원을 받아 단계적으로 후원을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상금이 모이고 더불어 다양한 단체에서도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각 단체 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율적인 국제구호 활동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각 단체 간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여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을 만들고 다른 국가와의 소통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제구호 상황에서의 혼잡이 줄어들 것이고 이후 정부에서 재난구호 상황에서 성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투명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더욱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상 20105 김현주, 201110 안소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래스카의 윌로우 프로젝트의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2학년 3반 김사랑입니다. 먼저 윌로우 프로젝트란 무엇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를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윌로우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가 승인하고 코노코필립스라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주요 석유 및 가스 시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의 노스스호프 지역에서 30년 동안 약 5억 7,6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할 계획을 가졌으며 이를 위해 수십 마일의 도로와 파이프라인 3개의 시추 사이트와 인프라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국토관리부는 윌로우 프로젝트에서 수출한 석유와 가스가 프로젝트 수명 동안 2억 7천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미국 도로에 200만 대의 휘발유 자동차가 추가되는 것과 같은 탄소 오염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으로 기상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인류의 건강과 안전, 식량과 물 공급,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며 탄소 중립에서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가 주요 서식지인 물새, 순록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노스슬로프는 북극의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매년 수백억 마리의 물새가 이곳을 통과하거나 번식하며 또한 이것은 북극곰, 늑대, 여우, 사냥, 순록 등 많은 포유류의 보금자리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멸종위기종인 북극고래, 그린란드고래, 행수용고래, 북극물원, 북극여우 등이 서식하여 중요한 생물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야생동물들이 식초 작업으로 인해 소음과 오염, 인프라 건설으로 인한 토지 파괴,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순록은 이동 경로와 산란지가 밀로우 프로젝트와 겹치는데 이는 순록의 개체수와 생존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순록은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전통적인 신앙과 문화의 일부이기도 하므로 이 프로젝트는 원주민들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인 위험 때문에 환경단체와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 프로젝트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의제와 상관된다고 주장하며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Stop Willow라는 해시태그는 틱톡에서 6억 3천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청소년들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알래스카와 미국 전체의 수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코노코 필립스는 이 프로젝트가 알래스카에 2,000개의 직접 일자리와 2,500개의 간접 일자리를 제공하며 알래스카주 정부와 원주민 공동체에 10억 달러 이상의 세금과 수입을 가져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알래스카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외국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석유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알래스카 의회 대표당과 노동조합은 이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승인을 촉구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IoT의 이점이라는 주제로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과정과 결론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탐구의 필요성과 목적, 탐구 내용, 실험 과정과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혁명은 현대 산업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중입니다. 그중 특히 사물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발전은 보안과 신뢰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발생합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블록체인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IoT와 통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은 아직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IoT는 중앙 집중형 시스템 방식으로 편의성 중심의 발전을 이루어 확장성 문제와 관리 비용의 문제, IoT 특성상 발생하는 보안 취약성 등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계층은 IoT 기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감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며 이 계층에서 발생하는 공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디바이스 계층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다음 계층으로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 계층의 보안 취약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계층은 데이터 변조 서비스 거부와 같은 위협이 비교적 쉽게 가능하며 암호키 해킹으로 인한 플랫폼 붕괴 위협과 개인정보 유출의 위협 존재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형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등을 관리하고 저장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공해줄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반의 데이터 이변조 방지 기술입니다. 거래 내역을 서비스 참여자에게 모두 전송하고 거래 내역을 각 이용자들이 보관하는 형태의 분산화된 원장을 제공하므로 신뢰성을 제공한다. 또한 암호학적 해시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데이터의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탈취, 해킹 불가능하며 거래의 효율성 및 속도 향상, 비용 감소 등의 장점은 모두 중앙 서버가 필요 없는 분산형 네트워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포르쉐는 2018년에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동차 소유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자동차의 소유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의 높은 무결성이 내외부의 해킹 문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가구들을 원격으로 통제하기 위해 중앙제어 장치가 필요하나 따라서 중앙제어 장치의 보안이 무너질 경우 그와 연결된 가구들과 데이터까지 해킹될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나 분산형 네트워크를 쓰는 블록체인이 이와 접목하게 되면 IoT의 보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해 블록체인과 학교 내에 있는 스마트홈 키트를 연동해보려 하였으나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기엔 상황상 불가능해 이 방법 대신 블록체인 기반 IoT를 최대한 구현시켜 블록체인 기반 IoT의 방식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실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IoT만 구현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주제 탐구 프로젝트의 목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IoT를 사용할 경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였기에 이를 위해선 사물 인터넷과 블록체인에 대한 조사를 하며 블록체인의 장점이 사물 인터넷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쉽게도 직접 블록체인과 연결해보지 못해 대신 다른 논문들을 분석 결과 블록체인의 분산형 네트워크라는 특성은 보안에 최적화되어 사물 인터넷의 가장 큰 문제점인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둘을 접목한다면 IoT 보안의 문제점이 해결되나 실질적으로 구현하기엔 블록체인 플랫폼과 IoT의 협업 구조 설립부터 쉽지 않고 블록체인은 공유된 정보의 양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IoT에 접목시킬 경우 연결된 가구의 수가 많아질수록 효율성이 감소한다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비전문가의 수준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하는 게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실험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발표할 2030 전주하 2021호 윤수인 20317 이혜은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 대표적인 재난 상황과 응급처치, 두 번째로는 약물의 화학식 및 분류사항, 세 번째로는 약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위급 상황 시 확보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저희가 이 탐구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재난 상황이나 응급 상황들에 잘 대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에 당황을 하여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난 상황으로는 지진이 있습니다. 이 지진에 대한 응급처치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시키고 낙하물로부터 피신을 시켜야 합니다. 부상이 있는 경우 상처 압박 및 소독을 실시를 하여 가능한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부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재난 상황으로는 폭염이 있습니다. 이 폭염에 대한 응급처치는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부채나 선풍기로 체온을 낮추고 열사병이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열 경련 등의 증상은 물을 섭취를 하여 충분히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CPR입니다. CPR이란 심폐소생술이라고도 하며 사람의 심장을 압박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대동맥에 있는 판막을 외부에서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CPR은 심정지인 환자에게 실시하며 최대 4분 내로 실시하여야 뇌의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CPR 실시 방법은 의식 확인 후 호흡 확인을 하고 CPR이 필요하다면 분당 100회의 속도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치는 사람의 양쪽 가슴 가운데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진행하며 CPR은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게 되면 환자의 뇌 손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약물의 종류로는 아스피린과 아세트아미노펜이 있는데 아스피린은 우리가 흔히 찾아먹는 약이기도 하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로 분리가 됩니다. 이 아스피린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약물은 개보린이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신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혈과 진통, 염증을 완화해 준다는 것이 있고 뇌졸중 예방과 뇌졸중 발생 후 환자 예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아스피린의 내성이 있는 환자들은 뇌졸중의 예후가 나쁘다는 것이 나타났고 아스피린은 심장 건강과 연관성이 있기에 심장마비의 가능성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소화기관의 궤양과 과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아스피린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기관지 천식이 있는 사람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의 긍정적인 영향은 준수한 진통 및 해열 성능이 있고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은 최대 1일 허용량인
400mg을 추가 복용하게 되었을 때 심각한 간 손상 우려가 있고 평소 3잔 이상의 술을 정기적으로 매일 마시는 환자가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시에도 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급 상황 시 약물 사용입니다. 먼저 상처 소독에는 바세트라신과 수소과산화물이 사용됩니다. 바세트라신은 세균의 세포벽 합성을 억제하는 약품으로 살균 작용을 나타내는 항생제입니다. 바세트라신은 깊은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를 소독하는 용도이고 대표적인 약품 바스포 연고가 있습니다. 다음은 퓨시드산입니다. 퓨시드산은 세균 감염 치료 향균제인 대표적 환원균인 포도당 구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퓨시드산에 효과가 없는 균, 특히 녹는균에 의한 감염 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대표적인 약품으로는 후시딘이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 및 가슴 통증에 사용될 만한 것은 암티산제와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있고 알레르기 반응 및 발작 반응에 활용되는 약들에는 펙소페나딘과 레베티라세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와 약물 복용 방법은 존재합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대비를 할 수 있고 이 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통해서 자신에게 혹은 상황에 맞는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감정에 따른 뇌의 반응 및 뇌와 질병의 연관성에 대해 깊게 탐구한 2032호 조아린, 203113 이수연, 204007 김윤영, 2052 이상윤입니다. 저희는 단순한 감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기억, 의사결정, 동기부여를 넘어 정신질환에까지 이 모든 것을 뇌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뇌과학에서 감정은 뇌의 변형계를 중심으로 조직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감정의 출발이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임을 보여주고 이러한 감정 기억이 자동으로 인출될 때 본능적 감정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감정은 냄새를 맡는 방식과 비슷하게 발달했습니다. 공포, 분노, 슬픔, 기쁨 등의 1차적 감정은 변형계, 특히 편도와 앞쪽 대상이랑의 작용으로 이루어졌고 학습을 통해 연결되는 감정들인 2차 감정은 되뇌피질 덕분에 더욱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변형계는 시상하부, 편도, 해마를 포함하여 감정 표현 및 경험, 동기부여, 학습뿐만 아니라 신체 자동 기능의 일부를 제어하기도 하며 기억 형성 및 회로상에도 관여합니다. 이러한 변형계의 여러 구성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구성하는 회로를 파베츠 회로라고 하고 이는 외부의 정보에 대한 반응을 뇌 전체에 전달해 행동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별주기 회로는 편도를 중심으로 한 뇌실 주변 시스템으로 본능적 충동을 억제합니다. 우리는 감정적 사건이 있을수록 더 잘 기억하게 되는데 이는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해마와 편도가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기억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복내 측 전전두엽이 파괴되어 반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인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를 통해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손상될 때의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전두엽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거친 뒤 안과 전전두엽이 손상되어 판단력 저하와 관계 악화의 결과를 보여준 사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두엽과 변연계의 기능이 저하되면 삶의 의욕과 집중력 저하를 야기하고 변연계의 흥분으로 전두엽이 재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계선조 침대에게 타원의 핵이 자극받으면 불안감이 증폭되고 회백질의 부피가 작으면 분노 조절 장애를 앓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쾌감을 느끼는 복측 선조체 부위가 활성화되면 사이코패스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질병인데요. 파킨슨병은 기저에게 흑질 부위에서 불완전한 도파민의 생성으로 신경세포가 손상됨에 따라 발생하는 질병이고 헌팅턴병은 비정상적인 히스토메틸화 효소의 증가로 선조체 신경세포가 위축되어 운동 조절에 이상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저희는 이번 탐구를 통해 감정이 가장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뇌의 변화 방식을 알려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디젤의 장단점과 해결 방안 모색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2학년 3반 27번 황인희입니다. 우선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된 동기는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미국에서만 매년 5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기사를 읽고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였고 이로 인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1세대, 2세대, 3세대 바이오 디젤의 각각의 장단점과 효율성을 탐구하고 효율성과 장단점 비교 분석을 통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 디젤이란 바이오 매스로부터 생산되는 기체, 액체, 고체 형태의 연료를 모두 의미합니다. 1세대 바이오 디젤이란 살아있는 동물의 식량 등으로 만들어지고요. 1세대 바이오 디젤의 경우 공정이 간단하고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넓은 경작지가 필요하고 곡물 가격 폭등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2세대 바이오 디젤은 식량이 될 수 없는 또는 폐기물로 여겨지는 것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재활용 원료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처리 과정이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세대 바이오 디젤의 경우 해양 미세주류로 만들어지는데요. 해수 중의 이산화탄소, 물, 태양광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어 대규모 경작제가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질 함량이 높고 기존 바이오 매스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 추출 실험 방법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실험 재료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희가 1세대, 2세대, 3세대 각각을 대표하는 재료들을 뽑아서 실험 방법을 정리하고 조사하였습니다. 세대별 효율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바이오 디젤의 연소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끓는 점을 측정하고 기하율을 측정하는 방법, 세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네 번째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미세주류의 지질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 등을 통해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1세대 바이오 디젤은 간단한 공정으로 인해 생산성은 높지만 식량 공급과 윤리적 문제로 인한 한계가 있고 2세대 바이오 디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적 측면에서 1세대에 비해 효율적이지만 생산 과정과 복잡성과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 3세대 바이오 디젤은 해양 미세주류를 활용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환경적 이점이 크며 생산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술적인 도전과 시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1세대, 2세대의 한계점을 극복한 3세대에 주목하였는데요. 대규모 경작제가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 감소에 기여하는 환경적 이점이 있으며 경제적 이점도 있고요. 따라서 지속 가능한 바이오 매스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에너지 변환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주시 전동 킥보드 이용 현황 조사 및 정책 제안에 대해 발표할 206118 임세린, 209110 박나연, 209115 윤단희, 209117 전지연의 발표자 209115 윤단희입니다. 먼저 저희는 서론, 그리고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있는 법률, 그리고 저희가 탐구한 방법, 그리고 내용, 정책 제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탐구의 필요성인데요. 지금 통계를 보시면은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17년도에 비해 19년도에 몇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통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탐구의 목적은 원주시 내의 전동 킥보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개선점을 찾은 후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해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과의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청소년의 입장에서 전동 킥보드의 이용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려 시도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직접 정책까지 제안해야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닙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있는 법률인데요. 전동 킥보드 관련 법률은 현재 도로교통법 제43조 그리고 50조, 44조에 의거해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그리고 해당 운전자는 1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고요. 전동 킥보드 해외 미착용 운전 시 범칙금 2만원 부과, 그리고 하나의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한 경우 탑승자에게 범칙금 4만원 부과, 이런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방법 및 내용인데요. 먼저 저희는 직접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도 전동 킥보드가 많이 주차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다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 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2인 이상 탑승, 그리고 헬멧 미착용 등의 전동 킥보드 이용 시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에 해당하는 운전자의 다수는 청소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인데요. 원주시 청소년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도 되는가에 대해 아니요가 7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경험이 있나요에 이용한 적이 없다가 73.9%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중교통비가 비싸서가 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엔 기타가 36%로 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원주시민 및 상지여자고등학교 교직원 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인데요. 주차된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했던 경험이 있나요에 대해 78%라는 많은 수의 분들이 예를 눌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장소에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었을 때 가장 불편했는가에 대해요. 64%의 과반수가 넘는 숫자가 인도라고 답을 해주셨고 그 다음은 차도 가장자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담인데요. 원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은 무면허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운전이 실제로 많이 발각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많이 발각된다, 하루에 10명 이상씩 발각된다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무면허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운전 발각 후 그 후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청소년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청소년의 신원을 확인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차별을 면제해주거나 통고 처분을 한다. 또한 초범일 경우 경찰의 재량으로 통고 처분을 하거나 현장에서 귀가 조치도 가능하고 만약 재범일 경우엔 부모님께 통고 처분이 들어간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주시청 도로교통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면담에는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은 쓰러져 있거나 인도에 불법 주차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 킥보드 방치 문제에 관련해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고 답변해 주셨고요. 전동 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하여 신고 접수 후 킥보드 업체에 수거 요청 문자를 발송하면 업체에서 처리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만약 문자를 발송했음에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문자를 재발송하지만 보통은 업체에서 바로 조치해서 시청에서 직접 전동 킥보드를 격인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1년간 전동 킥보드 주차 민원이 몇 건 들어왔는가에 대하여 2022년 8월 22일부터 23년도 8월 21일까지 총 1년간 190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시 내의 전동 킥보드 지정 주차구역은 총 95군데에 있고 면수로 보면 553면입니다. 그리고 무면허 적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이유는 택시를 탈 돈이 부족해서 무면허임에도 어떻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이전에 앱에 등록되어 있던 친구 어머니의 면허를 통해 이용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발각 및 처벌 경험 이후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는가에 대한 질문에 벌금을 부과한 이후로 잘 타지는 않지만 아직도 타기는 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인데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이유에 대해 마찬가지로 택시 타기에 돈이 아까웠다고 답을 해주셨고요. 무면허임에도 어떻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엄마의 운전면허증을 킥보드 앱에 등록하여 이용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에 대해 이분은 벌금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초범이라 안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발각 및 처벌 경험 이후 전동 킥보드에 대한 경각심이 생겼는가에 대해 무면허 운전 발각으로 인해 겁은 좀 먹었지만 이후부터 경찰의 눈치를 살피고 더 주의하면서 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인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전동 킥보드 앱에 본인의 운전면허를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내에 전동 킥보드 지정 주차구역을 확대하고 주차의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무단 주차 금지 법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현장 답사를 통해 원주시 전동 킥보드의 문제를 직접 저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청소년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전동 킥보드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이해하고 원주 시민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에 대한 원주 시민들의 의견을 확보하였습니다. 원주시 경찰과 원주시청 직원과의 면담, 그리고 무면허 운전 발각 경험이 있는 원주시 청소년과의 면담을 통해 현 전동 킥보드 관련 제도의 한계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저희는 원주시의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해 청소년의 전동 킥보드 이용과 전동 킥보드 주차에 대한 정책을 원주시청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시민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설문조사 인구가 비교적 적어 연구 결과에 일반화가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계획 과정에서 전동 킥보드 회사와의 면담 또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전동 킥보드 회사의 면담 거부로 인해 면담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 지정 주차구역 확대에 대한 정책은 제안하였으나 원주 시민들이 미관상의 이유로 민원을 넣는 등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로 인해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잡아보자면 본 연구보다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일반화 가능성이 더 높은 연구 결과를 얻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 지정 주차구역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 조사와 지정 주차구역 확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주시청에 제안한 정책들의 실제 시행 여부와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의 후속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